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의 한 만찬장. 18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한 남자가 자신이 가장 신뢰한 측근의 총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따로 있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2년 한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통째로 갈아엎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영구 집권. 그가 설계한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반대하면 감옥, 입을 열면 처벌, 헌법이 독재를 보호하는 나라.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한 권력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집어삼킵니다. 오늘은 유신체제의 탄생부터 궁정동의 총선까지 그 7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1년 대선. 박정희는 이미 3선 개헌까지 밀어붙이며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인 후보 김대중이 45.3%를 득표한 것입니다. 불과 8%포인트 차이. 박정희에게 이건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죠. 설상가상으로 국제정세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에 자체 방위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주한미군 2만 명의 감축이 현실화됩니다. 박정희는 이 안보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합니다. 1971년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이죠. 돌이켜보면 이건 유신의 리허설이었습니다. 비상사태라는 이름 아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민을 통제해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 박정희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 박정희는 TV 특별선언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즉시 해산되었고 모든 정당 활동이 금지됩니다. 언론에는 사정검열이 시행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11월 21일 유신헌법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결과는 투표율 91.9%, 찬성 91.5%. 숫자만 보면 압도적 지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정당 활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언론이 통제된 상태에서 치러진 투표입니다. 반대 캠페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투표는 민의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결과를 추인하는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유신헌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독재를 헌법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먼저 대통령 선출 방식이 바뀝니다.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가 간접선거로 선출합니다. 이 기구의 구성원 대부분이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었으니 사실상 자기가 자기를 뽑는 구조였습니다. 임기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6년 임기에 연임 제한 없음. 영구집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국회도 무력화시킵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인 73명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습니다. 유정회라 불린 이 의원들 덕분에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은 무엇이든 통과가 가능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무기, 긴급조치권. 대통령이 헌법 위에서는 초헌법적 권한입니다. 긴급조치가 발동되면 법원도 이를 심사할 수 없었습니다. 삼권 분립은 형식만 남았습니다. 유신헌법이 뼈대라면 긴급조치는 이빨이었습니다.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됩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일체가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감옥행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 4월 긴급조치 4호 민청학년 사건이 터집니다. 학생들이 유신 반대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180여 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대학 캠퍼스가 공포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 이전의 모든 조치를 집대성한 최종판이었습니다. 유신체제가 끝나는 날까지 상시 발동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해제 조건이 유신체제 종료라는 것 자체가 이 조치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모든 반대의 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체제를 실제로 작동시킨 기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 KCIA. 이 조직은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체포하고 고문하고 재판 결과까지 좌우하는 초법적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요원이 대학, 언론사, 교회, 노동 현장에 프락치로 침투했습니다. 술자리 대화가 보고되고 교수의 강의 내용이 감시당했습니다. 그 공포의 정점이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사형이 선고된 지 불과 18시간 만에 8명이 집단 처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당일 새벽에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항소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사법살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1973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을 KCIA가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독립운동가 출신 제야인사 장준하는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신시대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경제성장입니다. 연평균 GDP 성장률 8.9%. 1973년 시작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철강, 조선, 전자, 화학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고 수출은 1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놓이고 포항제철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숫자만 보면 기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대가를 치른 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1970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이후에도 노동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신체제 아래서 노동 3권은 사실상 박탈되었고 노조 활동은 불법에 가까웠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경제 성장의 연료였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같은 가시적 성과를 독재 정당화의 핵심 논리로 활용합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자유를 성장과 맞바꾼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성장은 없었습니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가 덮칩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 성장률이 급락했습니다. 경제가 독재의 방패였는데 그 방패에 금이 간 것입니다. 같은 해 8월 YH무역 사건이 터집니다. 폐업 위기에 몰린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합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해버립니다. 이건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김영삼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분노했고 억눌렸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학생 시위가 시작됩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학생들의 함성에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시위 규모는 순식간에 10만 명으로 불어났고 정부는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틀 뒤인 10월 18일 불길은 마산과 창원으로 번집니다. 위수령이 발동되었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신체제 7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들이 대규모로 거리에 나선 것입니다. 이 항쟁은 권력 핵심부에 치명적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경호실장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주장합니다. 시위대를 탱크로 밀어붙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KCIA 부장 김재규는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같은 정권의 두 핵심 인물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 안가. 이 건물은 KCIA 부장 김재규의 관할이었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비서실장 김계원이 참석했습니다. 만찬 도중 부마항쟁 수습을 두고 다시 논쟁이 벌어집니다. 차지철은 여전히 강경 진압을 주장했고 김재규의 민심 수습론은 묵살당합니다. 저녁 7시 40분경 김재규가 먼저 박정희에게 발포합니다. 이어 차지철에게 불과 수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18년간 이어진 집권은 총성 두 발로 막을 내립니다. 김재규는 체포 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부 장악이나 후속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것은 혁명이 아닌 범행으로 규정되었고 김재규는 이듬해 사형당합니다. 이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사라지면 민주주의가 올 거라고 많은 사람이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 초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 분위기가 피어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공수부대가 투입됩니다. 공식 사망자 166명,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신이 끝나도 독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의 저공화국이 또다시 7년을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유신 이후 무려 15년 만에 민주주의가 복원됩니다. 유신체제 7년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헌법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할 때 누가 권력을 멈추는가? 박정희는 법을 바꿔 독재를 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삼권 분립도, 국민투표도, 헌법도, 제도의 형식은 모두 남아 있었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던 체제를 무너뜨린 건 또 다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거리로 나선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었고 권력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번 세워놓으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키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신의 기억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결국 그것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